안녕하세요. 이장직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초상화 읽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을 담은 그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냥 굳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는 것에서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그리는 게 초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초상화 중에서도 음악가의 초상화, 그 중에서도 베토벤의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악가의 초상화는 뭐 옛날부터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이후에 음악가들을 숭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실물보다 훨씬 훌륭하게 아주 잘생기게 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 조금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신격화, 영웅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그런 음악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악학의 분야 중에 음악 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타나는 어떤 악기라든지 연주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 연구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음악을 연구할 때 주로 뭘 들여다봐야 되죠? 악보라든지 아니면 음반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어떤 시대가 있단 말이죠. 악보가 남아있지 않다든지 책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그림에 담겨진 음악적인 어떤 소재를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음악 도상학입니다. 음악 도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옛날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다음에 남자 악기, 여자 악기, 이건 조금 이제 설명하려면 길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 남녀 차별이 없었죠. 근데 없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여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음악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음악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음악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목적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음악가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장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높은 대접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악이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마을의 축제라든지 이걸 이제 그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화가는 무심코 그렸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마을 축제 때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악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악보라는 건 그냥 악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악보가 어떻게 연주됐는지는 문헌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림이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베토벤 초상화 얘기인데요. 베토벤 초상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이제 음악가 초상화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빈센테 로페스 포르타냐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마드리드 왕실 예배당의 수석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궁정 악단의 최고 지위에 있는 오르가니스트인데요. 지금 이 사람의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시라든지 이런 시각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어떤 영감,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감을 갈구하는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이제 이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도 음악가들의 초상화 때 아주 자주 쓰였던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이제 지팡이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처럼 뭐 짚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
지휘자들이 지휘할 때 요즘처럼 막 스틱을, 가벼운 스틱을 쓰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바닥으로 두드리면서 지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옷, 복식이라 그러죠. 패션. 옷을 보면은 그 당시 궁정 오르가니스트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옷이 좀 허름하다든지, 여기도 보시면은 왼쪽에 옷깃에 보면은 이렇게 장식이 두 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복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 두 줄이면 궁정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였다. 뭐 한 줄이면 뭐 군대 계급장처럼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당시 음악가가 그 소서 오르가니스트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통 초상화도 중요한 게요. 이 그림을 누가 부탁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탁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팬이 부탁하는 수도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조금 이제 연로해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담고 싶었죠. 아들도 이 수석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직을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 거실에 걸어놓고 누가 오면은, 우리 보통 이제 아버지 옛날에는 뭐 아버지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토벤 초상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오늘 베토벤, 여러분이 보신 베토벤 초상화도 있겠지만 생전 처음 보시는 베토벤 초상화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토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토벤이 왜 이렇게 오른쪽처럼 못생겼어, 이렇게 실망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마 이 화가는 베토벤이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알았다면 더 훌륭하게, 더 멋있게 했을 텐데, 거의 리얼에 가깝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는데요. 이제 어릴 때 그린 겁니다. 어릴 때는 뭐 웬만하면 다 귀여우니까 이렇게 그렸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런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베토벤이 음악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화가들도 그런 어떤 유명세에 이제 짓눌려 가지고 좀 더 실물보다 더 잘 그려줘야겠다, 더 근엄하게 그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리라를 들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리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베토벤 시대에 뭐 사용했던 악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피아노, 이런 악기인데, 왜 하필이면 베토벤은 쾌케목은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리라를 들고 있을까요? 여기 손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 신전이 있어요. 이게 요제프 멜러라는 화가는 베토벤과 아주 친했던 동료 화가인데, 베토벤을 너무 존경해가지고요, 베토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나 아폴로처럼 좀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음악의 오르페우스다, 그죠? 음악의 아폴로고 오르페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 시선도 아까 그 음악가처럼 오른쪽 위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왼쪽 이제 낭만주의, 바람과 숲, 이거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베토벤의 초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고요. 프랑스풍의 헤어스타일, 뭐 옛날에는 이제 여기 독일에도 이제 프랑스를 동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폴로라든지 오르페우스라든지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음악의 신을 로 분장했다는 거죠. 베토벤이 초상화가 여러 개 있는데요. 베토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청년 때 그린 거기 때문에 아주 그때만 해도 베토벤이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친구가 그려주길래 이렇게 집에다 걸어놨는데, 손님이 온다든지 누가 찾아오게 되면은 저 그림 아직도 유명하지도 않은데 뭐 네가 오르페우스가 된다고 뭐 이렇게 약간 놀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그림이 안 보이게 하고, 손님 가고 나면은 자기 혼자
셔틀을 열어제치고 아하 나는 이제 언젠가는 어플로와 오르페우스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꿈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참 자주 했는데요. 베토벤이 이사를 자주 하다 보면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그런데 꼭 이렇게 챙겨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들고 다녔던. 그래서 아마 베토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맨날 보면서 나도 아폴로나 이제 오르페우스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지 이런 꿈을 키웠던 것 같고 그 꿈은 사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베토벤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그 후세 화가들이 베토벤이 그랬던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리라를 들고 있는 뮤즈들과 교감하는 그런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토벤이 리라를 들고 있는 그림은 이제 동전에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피아노 소나타 악보 표지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이렇게 리라를 연주하면서 베토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베토벤이 리라의 화신이로 돼가지고 만든 그 뭐라 그러죠? 촛대. 요거는 이제 팔라고 이제 만든 건데 그만큼 베토벤과 리라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토벤이 이사 다니면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림을 꼭 가지고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개의 그림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는 좀 워낙 좀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아가지고 베토벤 존경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조금 닮았죠. 그래서 이름도 똑같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할아버지와 이름도 똑같지만 훌륭한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아버지 초상화는 없기도 하거니와 할아버지 초상화와 아까 그 말씀드린 오르페우스로 분장한 초상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74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 3살 때까지는 이렇게 라인강,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는, 우리 화가들이 그리는 건데요. 이게 베토벤입니다. 여기 라인강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라인강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베토벤,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멜러라는 화가가 그린 또 다른 초상화입니다. 가장 유명한 베토벤 초상화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교과서에도 나오고, 음반에도 나오고. 근데 이 그림의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들고 있는 악보가 이제 장엄미사라는 악보예요. 장엄미사. 종교음악이죠. 종교음악. 보통 우리가 베토벤 하면은 9개의 교향곡, 소나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 그 화가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베토벤 보고 당신 그 대표작을 하나 악보를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손이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럼 베토벤이 무슨 악보를 들고 있는 거로 그릴까요? 했더니 베토벤이 나의 대표작은 장엄미사니까 장엄미사를 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토벤의 대표작과 베토벤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작이 달랐다는 거죠. 장엄미사. 물론 많이 연주되고 훌륭한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초상화는 누가 위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토벤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브렌타노 부부가 주문을 했어요. 이 브렌타노 부부도 베토벤을 무지 존경을 했거든요. 물심양면을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음악가인데 이 초상화를 좀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떴으면 좋겠다 이거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물보다 훨씬 잘 그려야겠죠. 그래서 화가한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실물보다 좀 훨씬 잘 그려달라. 멋지게. 그래서 보시면 아주 잘생긴 베토벤이 탄생했습니다. 눈도 크고 막 이렇게.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아까 프랑스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주 그냥 이게 까만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풀어헤쳐져 있죠. 그래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 창작의 고통, 우리가 뭘 쓰다 보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렇게 며칠 막 씻지도 않고 이러는 건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창작의 고통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은 무슨 거실이라든지 피아노가 있는 작업실이 아니라 이런 숲에서 찍었단 말이죠. 요즘 사진을 찍자면 숲에서 그린 거죠. 왜 그러면 이 베토벤이 집도 없고 뭐 절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의 이 초상화는 이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베토벤이 생각했던 대표작은 장원미사고라는 곡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그 베토벤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화가도 그렸고, 베토벤 자신도 자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은 자연 속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고 작곡하는 베토벤의 모습은 이후에 그 초상화에도, 생전 초상화나 사후의 초상화에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음악실에 가면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베토벤 실물보다 조금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는, 운동 삼아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숲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잡념을 좀 털어내고 좀 마음과 몸이 힐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베토벤도 역시 그런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 자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요, 이분이 이제 즐겨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뭐 셰익스피어도 읽고 뭐 했는데, 하필이면 그 개신교 목사님이 쓴 대자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과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만약에 이 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년 44칠 사달 보면 봄에 막 꽃이 피고, 여름에 막 장마가 지고, 천둥 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런 거를 거의 일기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천둥 치고 폭풍우가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게 신의 창조주의 뜻이 있다는 거죠. 태풍이 부는 거는 왜 부는 거죠? 뭐 바람 자체는 싫지만 태풍이 부음으로 해서 바닷속의 그 찌꺼기들을 한번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서 태풍이 오면은 상당히 그 해양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자연현상은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이렇게 자연을 볼 때 그냥 예쁘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여기에 정말 창조주의 섭리가 들어있구나, 여기서 무슨 뜻이 있지, 뭐 이런 것을 발견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의존해서 실제로 산책을 나가서 음악의 영감, 악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거기서 어떤 그 자연에 담긴 어떤 조물주의 섭리 이런 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살면서, 비엔나의 그 당시 공기가 요즘 서울 공기보다 훨씬 좋았겠죠. 근데 요즘 뭐 서울도 공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산업혁명 이후에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그 연료를 떼면서 이렇게 좀 공해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특히 여름에 그런 게 심했는데, 여름 되면 시골에 가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조그마한 그 방을 얻어가지고 월세나 뭘 주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여름을 보내면서 그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이렇게 비엔나가 이렇게 봉쇄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여름인데도 시민들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베토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비엔나를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자연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요. 베토벤은 좀 외로웠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음악에만 파묻혀서. 그래서 외로웠는데, 자연이 바로 이제 베토벤의 유일한 친구였고, 자기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보통 친구를 만나가지고 속내를 털어놓는데,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창작의 온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신 달래기 위해서 빈 근교에 온천을 자주 방문했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체코까지 이제 갔는데, 체코의 어떤 온천에서 또 괴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 후세에 그린 것도 있고 생전에 그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보면서 이렇게 쉬면서 또 악상도 떠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세에 그린 건데요. 베토벤이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뮤즈 시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또 예수님처럼 보이는 인물도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악상을 영감을 제공해주는 그림입니다. 베토벤이 빈나를 벗어나서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호주머니에 오선지를 가득 넣고 악상이 떠오르면 적어야 되니까요. 요즘 같이 막 녹음기에 있으면 흥얼거리면서 바로 녹음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앞을 어깨를 움츠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맨날 이렇게 혼자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1922년 작품이니까 이렇게 산 위의 베토벤 이런 이렇게 앞에 막 상당히 비바람 폭풍과 몰아치면서 온몸으로 막 저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베토벤이 그 속에서 좀 영감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산책하다가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프를 든 뮤즈가 나타나서 음악의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베토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요 동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큰 동상을 만들기 전에 모델이죠.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게 하일리게 슈타트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이 유서를 썼던 그 동네에 세워진 기념상의 그 모델입니다. 역시 모자를 벗어 들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무슨 종교 행사 행렬이 지나가는데 숲에서 베토벤이 앉아서 악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그림들이 이런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요 이제 마크는 베토벤 본에 있는 베토벤 하우스, 베토벤의 모든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토벤이 여름에 교회에서 지냈던 동네의 모습입니다. 아주 한적한 동네이죠. 한적한 동네입니다. 역시 이제 산 속에서 이렇게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요거는 LA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LA 그 극장 앞에다가 베토벤 동상을 세우자 이랬는데 작가가 어떤 모습을 할까? 역시 베토벤 하면은 이렇게 뒷집을 지고 산책하는 모습이 베토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베토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산책하는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게젤 샤프라는 사람이 1895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린 거죠. 제목이 베토벤의 탄생. 베토벤의 탄생이니까 베토벤은 바로 이 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무슨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떠올리셨죠. 여기는 이제 뭐 베토벤의 아버지겠죠. 근데 여기 원래는 이제 아기 예수의 모습이면 요셉이고 여기 마리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화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베토벤은 바로 예수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뮤즈가 나타나서 리라라는 악기와 들고 있고 여기 월계수를 주고 있습니다. 월계수는 보통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옛날부터 주던 그런 건데 영광 뭐 이런 거죠. 뭐 제우스 신이 주던 건데 베토벤에게 월계수를 준다는 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죠. 너의 음악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실제로 베토벤은 음악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할머니는 가시관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생애 양면성이죠. 베토벤은 월계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한 측면도 있지만 아기 예수처럼 가시면류관을 줬죠. 가시관은 봐도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하죠. 베토벤도 역시 음악가로 승승장구하겠지만 그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험난할 것이다. 실제로 베토벤 많은 고생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그 고난을 역경을 극복해서 인간 승리한 그런 작곡가로 알고 있죠. 그래서 베토벤 하우스, 본에 있는 베토벤 기념관에서 위촉을 한 글입니다. 아마 이 위촉한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베토벤은 아기 예수처럼, 예수가 뭐였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나서 인류를 뭐 구원하고 뭐 이랬잖아요. 베토벤도 음악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다. 네, 이 그림에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그 말구에서 태어났고 베토벤은 다락방에서 태어났거든요. 다락방은 보통 이제 거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락방은 사실 실제로 베토벤이 태어났고 어릴 때 여기서 피아노도 연습하고 이랬던 공간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베토벤 고향인 본에 가시면 그 기념관 꼭대기에 이 다락방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그냥 베토벤 형상이 하나 놓여 있고요. 자, 이런 그 베토벤이 예수처럼 메시아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라는 사고방식, 이런 생각은 나중에 이제 브루델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토벤이 십자가를 지고 있죠. 십자가. 십자가는 물론 뭐 고대 로마의 죄인들이 지었던 그 사형 집행 방식인데, 그렇지만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맞죠. 자, 베토벤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베토벤의 데스마스크 같아요. 데스마스크가 있고, 뭐 그냥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놨고, 물론 여기서 음악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이 이제 베토벤의 사당입니다. 사원, 템플, 베토벤 템플인데, 베토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나의 그 어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휴양 도시 바덴 바이빈이라는, 비엔나에서 한 요즘으로 말하면 차로 한 1시간 거리, 30분 거리로 그런 인근 도시인데, 거기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 온천이 유명했습니다. 거기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베토벤이 자주 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에다가 베토벤 사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을 모시는 거죠. 여기 뭐 기독교 예배당은 아닙니다만 베토벤이 신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는 베토벤이 독일 민족을 이끌어주는 민족 영도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초상화에서요. 우리 보통 보면 베토벤은 훌륭한 음악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로 보통 생각하는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민족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막 아주 험난한 계곡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저 위에, 산 위에 베토벤이 딱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게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독일 민족을 이끌어간다. 독일 민족, 어떤 민족 영웅이 되면 약간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요는 이제 물론 베토벤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그림 조각입니다만,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이 베토벤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조각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왕이나 신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베토벤을 신격화했다는 그런 조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플리시스무스라는 잡지의 표지인데요.
역시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전쟁통에 민둥산이 되어버린 자연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짠 나타난, 마치 태양처럼 나타난 존재가 바로 베토벤이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베토벤을 이렇게 지금 전쟁통에 좀 낙후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민족을 구원해 줄 민족의 영웅처럼, 태양처럼 생각했다는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흉상은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어떤 그 사당인데요. 사당이 뭐냐면은 독일이 낳은 뭐 예술가든 정치가든 뭐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독일을 빛낸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흉상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런 그렇게 큰 박물관 같은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위인들의 흉상을 모셔놨는데, 베토벤이 아마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에 한 명이, 음악가 중에 독일이 나는 음악가 중에 핸델, 바흐도 있고요, 브람스도 있고 이때 했는데 한 5명, 4명 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베토벤이 들어가야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쟁 막 깃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진군하고 있는데, 전쟁통에 여기 보시면은 장군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베토벤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독일 민족을 이끌어줄 영도자가 베토벤이다. 요거는 이제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 군하고 이제 독일이 싸웠지 않습니까? 프랑스 쪽에서 독일 진영에 뿌린 삐라입니다. 삐라니까, 삐라인데 지금 불어로 돼 있네요. 그 당시 불어로 돼 있는데 하여튼 불어도 알았나 보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런 내가는 이제 히틀러죠. 독일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 줄 아느냐, 이 죄를 알렸다, 막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히틀러가 사람들 막 숙청하고 우체인 죽이고 막, 그래서 이 독일 피비린 나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짠 나타난 사람이 베토벤과 괴테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술가들이죠. 독일이 그동안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비해서 별로 예술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국 하면 보통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떠올리고요. 프랑스 하면 뭐 문학, 미술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조금 문화적으로 이때만 해도 열세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나마 독일의 어떤 자존심을 채워줬던 거죠. 지금도 많이 존경하고 독일 사람들 존경하는데, 베토벤과 괴테가 어렵사리 예술 분야에서 일궈놓은 그런 성취로 인해서 독일이 문화적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독일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화를 딱 본 독일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베토벤하고 괴테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이 독일을 히틀러 때문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히틀러 부하였다면 히틀러의 말을 듣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비라죠. 그만큼 이제 베토벤은 괴테와 더불어 독일의 어떤 문화적 영웅, 독일 민족을 구원할 영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연합군이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다시 베토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처칠이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이분이 이제 V를 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무심코 이렇게 V자를 많이 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V는 뭐냐면 그냥 빅토리라는 승리라는 뜻도 있어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다다단 베토벤 5번 교향곡의 앞에 테마가 나오죠. 다다다단 베토벤 V, 이거 무슨 상관이냐.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과 책이 서로 이제 전보를 이제 전신을 주고받을 때, 요즘 같으면 뭐 별 위성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게 부호를 만들어서, 모르스 부호를 만들어서 전신을 하는데, 따다다다 그 모르스 부호로 다다다단 여러 리듬으로 치면요, 이게 V가 된답니다. V를 보내기 위해서 다다다단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다다다는 하필이면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V 하면 빅토리.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을 라디오에서 막 틀어주면서 이 사람 연합군 측에서는 이게 베토벤 교향곡이다 이런 뜻도 있었지만,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승리의 상징으로 베토벤이 등장했습니다. 만화에도 등장했고요. 이렇게 포스트에도 넣었죠. V 다다다단 여기죠. 다다다단. 베토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베토벤의 이거는 마징가제트처럼 이렇게 철인 같은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